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대 투표율이 이틀 만에 역대 최고 투표율인 50%에 육박했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며 막판 표몰이에 나섰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일주일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탈표 분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이상휘 세명대 교수,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토요일과 어제 이틀 동안 모바일 투표를 진행했는데 47.5%의 투표율입니다. 이게 지난번 이준석 대표 뽑을 때 최종 투표율보다도 높은 수치인데 네. 교수님 이게 당 차원에서 이게 누구로 향하느냐는 차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좀 반갑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게 된 걸까요? 일단 그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유권자들의 이 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이겠죠. 예. 이 투표율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은 투표를 하는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극단적 상황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2021년에 투표했을 때 45% 정도의 높은 투표율, 그때도 뭐 역대 최대다 이야기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당시도 극단적인 환경이 있었죠. 극단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관심이 고조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탄핵 이후에 상당히 4분 5일 된 당내 분위기를 수습을 해야 되고 여기에 지선과 총선의 실패에 대한 후유증도 극복을 해야 되고 다가올 대선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당을 개혁해야 된다는 그 요구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하는 즉 이준석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높은 투표율로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이걸 연장선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역대 선거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선거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전보다 더 극단적 상황이 있다는 것이겠죠. 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든가 또는 어떤 당내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을 우려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 투표가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25%, 약 20만 명이 투표를 했단 말이죠.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것이 무슨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는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당원 100%의 선거에서 조직 선거에 동원할 수 있는 유권자 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통상적으로 한 20만 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투표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20만 명이 투표했습니다. 25%. 80만 명이라 따지면은 이건 뭐냐 그러면은 전체적인 조직적인 조직력이 상당히 큰 힘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뭐 꼭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수치상에 통상적으로 20만 명 움직였다는 것은 초기의 열기는 이 조직력 선거가 상당히 기반한 이유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것이 상승작용으로 작용한다 그러면은 일종의 뭐 윤심이냐 윤심이 아니냐의 논란을 떠나서 당내의 갈등 상황이라든가 대립 상황 이걸 우려하고 여기서 안정적인 당대표를 뽑아야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작용했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 비대위원께서는 상대당의 이 높은 투표율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최종적으로 50%도 넘게 될까요? 일단은 뭐 전당대회 투표율이 높다는 건 정당 차원에서 좋은 일이죠.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근데 저는 투표율이 높다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아마 결선 투표를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지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정치 저관여층이 투표에 참여해야만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저는 김기현 후보 지지자에 비해 천하람 후보나 혹은 아니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정치적으로는 좀 저관여층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천하람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50% 과반을 김기현 후보가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두고 후보들은 저마다 나에게 유리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발언도 함께 보시죠. 민주당과 마치 합작이라도 한 것처럼 전당대회를 내부 진흙탕으로 만들거나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것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당심이 폭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 대선에 공이 있는 사람을 적으로 몰아치고 있는가? 다수 당원의 분노가 높은 투표율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민주주의에서 일어나리라고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길입니다. 국민의힘의 개혁을 바라는 젊은 세대 그리고 지금까지 윤핵관들이
마치 국민의힘이 자기들 것인 양 이렇게 정말 가짜 주인 행세할 때 화가 났던 분들이 심판 투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김기현 후보의 그 부동산 비리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핫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후보들은 높은 투표율이 다 나에게 유리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후보들 입장에서야 뭐 본인에 대한 지지로 이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20만 명이 일단 조직력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발휘했다고 본다 그러면은 네. 구도 자체는 안정적인 어떤 당 운영을 바라는 그런 세력들이 좀 많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선거 자체가 이 당원 100%의 룰임에도 불구하고 뭐 당원들의 표심이 높은 투표율로 나타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흥행적 요소가 따라줘야 된다 봐야 되거든요. 그 흥행적 요소, 즉 뭐 감동에 대한 드라마는 아니나 임팩트가 뭐 어떤 것이 있었냐고 본다 그러면은 천하람 후보의 소위 직접적인 공세, 이런 부분들도 일종의 흥행 요소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황교안 후보가 이야기했던 김기현 후보의 땅에 대한 논란 문제, 네. 이 부분들이 당대표 경선에 상당히 흥행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고, 그 흥행적인 요소는 조직력에 대한 어떤 투표를 끌어들이는 견인력을 했었다 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침묵하는 대다수 책임당원들, 상당수의 책임당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투표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으로 볼 수가 있겠다 봐야 되겠죠. 네. 이것이 옳은 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네. 이야기했듯이 진짜 극단적 상황, 그 극단적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처해 있는 국민의힘의 당 상황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책임 당원들의 선택, 이것이 네. 중요하다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그럼 지금의 이 투표율, 높은 투표율은 누구에게 좀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당에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네. 참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죠. 높은 투표율이. 예. 그러니까 당원 100%의 룰이라는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네. 김기현 후보 쪽에 상당히 유리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아. 이것이 일반적인 여론이 아니고 당원 100%, 즉 조직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선거가 되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조직력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책임 당원들이라든가 각 해당 당협들은 일종의 책임 당원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만 간접적인 영향은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이 당원 선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예. 지금까지 윤심 논란이다, 논란이 아니다라고 그런 논쟁 그 자체가 이 사건의, 이 선거에 가장 중추적인 임팩트로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견인에 대한 효과는 김기현 후보 쪽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50%도 넘을 수 있을까요? 속도가 문제겠죠. 속도라는 것이 뭐냐면은 예. 모바일 투표 이틀 동안은 네. 선거 초반이기 때문에 네. 조직력의 선거에 입각해서 판단한다 그러면은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나 이제는 속도가 많이 늦어진다 봐야 되겠죠. 47%를 넘어서는 이 상황에서는 이틀 동안 보이던 그 속도에 반감이 된다. 속도보다는 덜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한다고 본다면, 전망한다 그러면은 50대 후반 정도에 맞추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득표율은 50%를 넘을 거라고. 네, 50%는 지금 추세는 어차피 이게 모바일 끝나고 이제 ARS로 가기 때문에 ARS가 상당히 좀 불특정 정치적인 어떤 그 직접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참여하다 보면은 조직력의 선거에 임하는 투표 속도, 투표율보다는 그 속도가 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이 높은 투표율이 누구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사실 어려운데 어쨌건 근데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의 어떤 분포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영남의 비율이 좀 줄었고 수도권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 그리고 여전히 이제 절대 수로는 좀 적지만 2030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어떤 당원 분포가 변화했다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천하람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는 여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결과야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이번에 그 앞서 이제 투표율이 높았던 양일간 진행되었던 게 모바일 투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모바일에 조금 더 친숙한 층이 젊은 층이라고 여겨지고 있으니까 그 면에서도 누가 투표를 더 많이 했을까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젊은 층이 많이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다고 하면 네. 누구에게 유리할지,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예. 조직표가 움직여서 아마 투표율이 높았을 거다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네. 반대로 젊은 층이 움직여서 투표율이 높았을 거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라 열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열어봐야 알 것 같고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후보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안철수 의원이 말한 게 민주주의에서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가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속한 단톡방에서 뭐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고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뭐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각을 세우고 대립하는 것들 지난주부터 좀 이어온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투표율에 지장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뭐 크게 투표율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가 결선 투표를 가기 위한 일종의 모멘트, 그 견인을 하기 위한 어떤 요소로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이걸 뭐 침묵하고 지나간다 그러면은 이것 또한 이상한 것이니까. 근데 대통령실의 그 모 행정관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그런 걸 이런 것들은 분명히 뭐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입이 없어도 없다는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간접적인 의견, 직접적인 의견 표출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시민사회 수석실은 굉장히 소통 창구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라든가 불특정 다수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그 사람들과 교감을 해야 되고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대통령실의 수석실과는 다른 형태를 좀 봐줘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어서 소통의 창구를 닫아버리게 되면은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동향이라든가 민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찾아내기가 좀 힘든 부분이 생기거든요. 예, 예. 그런 어떤 그 시민사회 수석실의 단톡방에서 일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선거다 보니까 좀 도드라진 것인데 선거가 아닌 어떤 통상적인 어떤 이 상황이라 그러면은 사실 그냥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래 봅니다. 그럼 이런 논란을 제기하는 것들이 당원들의 마음을 안철수 후보 쪽으로 좀 돌리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당원 100%의 누리고 지금 당면하는 국민의힘의 환경 자체가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냉정하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내년 총선의 승리입니다. 내년 총선의 승리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그런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차기에 대한 대통령 선거까지도 내다본다. 이런 것들이 당원들의 생각이라 봐야 되겠죠. 다만 투표율의 변수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투표 기간 동안 네. ARS라든가 네.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굳이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엄석대 발언 네. 이 부분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저는 있다. 이렇게 오히려 예. 전통적인 보수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결속을 하는 그런 어떤 효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또 네. 앞으로도 뭐 김기현 후보의 땅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3의 제4의 어떤 증거 제시라든가 네. 또는 어떤 사안의 폭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투표율과 변화의 어떤 추이가 짐작이 되지만은 거기서 없는 한은 투표율에 네.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하신 땅 투기 의혹이요. 황교안 후보가 정말 끈질기게 계속해서 문제 제기라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대가 끝난 뒤에도 이 영향은 계속 될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이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이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 아닙니까? 예. 근데 김기현 후보의 해명으로 사실 KTX 노선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합리적 설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일단 설명이 없고 그리고 초기랑 다르게 이제
많은 언론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김기현 후보가 해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땅을 팔았던 분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가지고 내가 그걸 사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땅을 팔았던 분이 불과 김기현 후보에게 땅을 넘기기 10일 전인가 그때쯤 그 땅을 샀어요. 근데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하면 그때 땅을 살 수 없었을 텐데 땅을 사서 김기현 후보에게 넘긴 게 잘 설명이 안 되고요. 김기현 후보의 해명이. 그리고 또 하나 더는 그 땅을 김기현 후보에게 팔았던 그분이 그 일전에도 김기현 후보와 땅 거래 그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김기현 후보의 말이 안 맞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게다가 어떤 공적 어떤 지위를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하는 건 정치인에게 매우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앞서 이야기 나눴던 안철수 후보가 제기한 대통령실 행정관의 예. 선거 개입 관련해서는 예. 저는 당내 선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대통령께서 선거에 개입해서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매우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정치의 공무원은 개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인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면으로 배치한 활동을 한 거예요. 저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누군가가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꾸준히 의혹을 제기하고 공격을 받음에도 어쨌든 당심은 크게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확인은 됐습니다. 김 후보에 관해서요. 네. 그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 자체에 대한 환경 자체가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봐야 되겠죠. 김기현 후보가 땅 투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글쎄 뭐 일반 여론조사가 포함됐다 그러면 어떤지는 뭐 짐작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예. 지금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유지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동안 학습 효과가 많이 있었다. 소위 페이크 뉴스에 대한 진실 여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그냥 찬반으로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에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이것은 선거를 끝난 후에도 우리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야당 쪽으로부터 아주 집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공격을 당하는 그런 어떤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현 후보 쪽에서도 사실상 좀 치밀한 어떤 준비라든가 그리고 투명성 있고 좀 객관성 있는 자료들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봅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제 그제 모바일 투표 47% 참여했고요. 전당대회 결과는 3월 8일에 나오게 됩니다. 민주당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연일 지지율 조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리얼미터, 한국갤럽 결과적으로 다 좀 떨어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이재명 대표 그런 상황들을 또 배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지금도 화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이 좀 떨어졌거든요. 리얼미터인데요. 3.2%포인트 떨어진 리얼미터 결과고 하락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권 비대위원님? 일단 이번 지지율이 하락한 데 있어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갤럽 조사를 보면 예. 서울과 전라, 광주에서 많이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사실은 그래도 이제 지역으로 봤을 때 민주당을 지지했던 층에서도 실망을 느낀 건데 저는 포인트는 두 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기치 못한 이탈이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표결이 있은 다음에 그 어떤 부결을 누르지 않았던 사람들을 색출하려고 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실망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양자의 실망의 이유는 다르지만 여튼 실망을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에 대한 부정 여론이 55%에서 60% 초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30%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자기 비전을 잘 못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함께 하지 않고서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것을 반등시키기 위한 어떤 모멘텀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도부가 갈등하는 게 아니라
화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근거로 지금 이제 일부 비명계가 주장하고 있는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뭐 책임을 져야 한다,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좀 더 힘이 실리진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어떻게 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당장 대표께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대표께서 가지고 있는 의혹이 민주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서 국민들이 사실은 불체포 특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었는데 그것을 민주당이 실현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론들을 반영해서 일정 정도 이제 소위 비명계가 주장하고 있는 안들을 수용해서 이제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뭐 극단적으로 대표님의 사퇴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어떤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찾아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민주당 네. 지지율 하락하는 원인, 권 전 비대위원이 말한 것과 좀 뭐 다른 의견 하시는 거 있습니까? 지금 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서울, 전라, 광주 이 지역의 전반적인 지지도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10%포인트 가량 네, 떨어졌습니다. 굳이 따지면은 전통적 지지 기반이라 봐야 되겠죠. 이 전통적 지지 기반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내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겁니다. 당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 당내 변화를 요구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사법 리스크를 빨리 끝을 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내년도 총선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법 리스크라고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지만은 이걸 비유로 하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파도 앞에 모래성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모래성을 쌓아도 파도 앞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파도가 뭐냐 하면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고 야당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공격에 취해 있고 여기에 범죄자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깨끗하게 처리 안 되고 난 다음에 처리가 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민생에 대한 얘기, 어떠한 행보를 하더라도 여기에는 소위 말하는 블랙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 실질적인 어떤 현실에 대한 입장입니다. 내후외환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이 부분들을 빨리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죠. 뭐냐 그러면은 뭐 처음에죠 민주당 내에 소위 친명계 의원들, 뭐 안민석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 부결에 대한 표결에 대한 결과가 난 다음에 안민석 지키기에 나서야 된다라는 어떤 의미의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여기에 그와 마찬가지로 공천을 볼모로 한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권리 당원들의 예. 권리를 확장시키자라든가 네. 또는 여기에 중요 정책에 대한 수렴 시에 책임 당원들, 권리 당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등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줄세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2차 소환이라든가 2차 체포영장 발부라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당내 다잡기, 소위 대오를 그대로 요청하는 그런 형식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결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가장 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자 그러면은 이것이 왜 자꾸 블랙홀이냐고 이야기하면은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공판 과정 그리고 예상될 수 있는 체포영장에 대한 재청구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사가 정치부 기사가 아니고 사회부발 기사로 나갑니다. 사회부발 기사는 팩트거든요. 범죄냐 범죄 아니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부발 기사는 행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사회부발 기사에 되면 범죄냐 범죄 아니냐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블랙홀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뭐 포용을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합을 해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 지금 민주당 당원의 분위기를 보면 신규 당원이 급증하고 있고 강성 지지층의 영향이 지금보다 더했던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커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글쎄요. 당내 갈등을 좀 더 격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그런 게 좀 많이 우려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 자체야 당에 아주 필요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매우 적대적 에너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해야 된다. 사실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지도부가 대답을 내놔야 되는 이제 시점까지 왔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당원 단계에 의해서 어떤 특정 당원이
특정 당원을 영구제명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특히나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닌데 지금 이탈표가 나왔다는 이유로 이낙연 전 대표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것으로 발생되는 분위기,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민주당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검찰은 되게 과도한 영장 청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편파적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심지어 정치 행위라고 여겨질 수 있는 행위를 저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되게 어떤 묘안을 찾아내야 될 때이고, 묘안을 찾아내려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의견을 나누려고 하는 행위를 수박이라는 행위로 공격하고 있어서 공론장에서 대화 자체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네네. 사실 저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도부에서 좀 더 강력하게 어떤 이견을 가진 당원 혹은 아니면 의원들을 적대화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지가 먹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메시지가 지금 좀 애매한데요. 지도부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 중에서 이제 이게 부결을 누르지 않은 사람들을 색출하려고 막 이렇게 의원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자기는 부결했다라고 SNS에 올린 네네. 지도부가 그렇죠. 계세요. 이건 사실은 그런 흐름에 동참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부터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만약에 그 의심을 받는 5명 중에 1명이라도 실제로 그런 게 아니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만약에 그 행위를 했다고 하면 지탄받아도 된다는 말이 돼버려요. 아, 반대로 들으면. 네,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조금 더 그 이재명 대표께서 또 후반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서로를 적대화하는 것이 결코 민주당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민생 경청 투어 재개하잖아요. 뭐 지난 주말에 어제죠. 불이 난 인천 현대시장에도 방문하기도 하면서 그런 행보들을 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는 이런 사법 리스크와 좀 별개의 영역이라고 봐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어느 정도 좀 의식하고 당내 여론을 바꿔나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저는 뭐 사법 리스크가 있든 없든 당대표로서 해야 될 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재 현장도 그렇고 인천에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자분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언급하시기도 했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그냥 당대표로서 일이라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법 리스크는 어쨌건 지금 민주당이나 검찰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해소되기는 어려운 국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법원에 의해서 어떤 판결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지금 민주당에게 씌어진 의혹이 아니라 뭐 김건희 특검을 하면서 혹은 아니면 대장동 특검을 하면서 검찰의 부당성이 다른 공간에서 드러난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해소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민주당은 이 어떤 탄압을 견디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의 이 분위기가 어떻게 글쎄요 정리가 좀 되겠습니까?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범죄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야당 대표입니다. 국정의 한 축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단적인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범죄적 의혹이 그대로 이 상황에서 끝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답이 나옵니다. 이건 도저히 끝날 문제가 아니죠. 지금 체포영장에 대한 부결, 이 사건 말고도 앞으로 대기되어 있고 공판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굉장히 널려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묻어두고 간다?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어떤 형태든지 사법적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 검찰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 우리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은 이 검찰 독재, 뭐 검찰의 과잉 수사 등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싸움이라는 것은요, 한쪽이 싸우지 않게 되면은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장 현명하고 좀 지혜로운 대치라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도덕적 기반과 윤리적 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를 모든 것을 내려놓는 듯한 그런 어떤 정식 제스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검찰에 대한 수사 자체가 이것이 과잉이다, 과잉이 아니다는 논란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를 때리면은 안 맞으려고 도망가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형태로 자꾸 보이니까 이 부분은 자꾸 시끄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민주당은요, 분명히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 수박 개입, 뭐 색출 작업 등등의 이런 어떤 단어가 난무하는데 민주당은 팬데믹을 위한 팬데믹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뭐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 자체가 당내의 상황은 물론이고 정치의 훌리건 현상을 그대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축구 경기장에 훌리건 난동하는 그런 군중들의 태도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굉장히 어떤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실과 사실 여부에 기초하지 않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무조건 옳다라는 어떤 그런 그릇된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폭력적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정치학자들은 이런 훌리건한 현상이 계속되게 되면 투표에 대한 정당성이 담보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수박객이라든가 이재명 지키기라든가 등등 나선 사람들이 과연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죠. 단순히 팬덤, 내가 좋아하는 후보고 내가 좋아하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주장은 잘못됐다라는 어떤 단편적인 아주 잘못된 방식에 대한 어떤 지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잠시 뒤에는 정부가 일본의 강제동원 배상안을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단은 확정된 걸로 정해졌고 벌써부터 이제 좀 피해자들의 반발이 조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께서는 이번 배상안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좀 듣겠습니다. 제3자 변제 방식 아니겠습니까? 예. 일본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지난 1965년도에 한일 청구국 협상을 통해서 우리는 배상할 거 다 배상했고 사과할 거 다 했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용납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배상 부분이 부족하니까 당신네들의 진솔한 사과와 진솔한 해명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협상도 일본 기업에 대한 직접적 배상을 요구했고 이것이 우리 대법원을 통해서 확정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설왕설래가 되고 갈등이 됐느냐. 일본 쪽에서는 직접적 배상, 또 사과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우회적 변상, 즉 3자 변상을 택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 그 피해자 센터가 여기에 중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자본 출연은 미쓰비시라든가 일본 제철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적인 우리 피해자한테 주는 방식 이런 건데 지금 비판론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 배상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또다시 피해를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다. 네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친일적 행위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한일 관계는 여기에 대해서 좀 미래적으로 모색을 하고 그 방안을 얘기하면 친일 프레임에 갇혀서 단 한 발짝도 뭐 옮기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게 표현을 하자 그러면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3일째 기념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전적인 얘기를 하길 필요가 있다. 그 순간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진전적인 계기가 뭐겠습니까? 지금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일본 내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죠. 또 우리 쪽에서는 소위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안보에 대한 부분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북아에 대한 국제 정세가 굉장히 경색돼가는 입장에 있는 입장이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관계가 좀 중요하게 계기가 필요하던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발전적이고 진전된 그런 한일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매도를 분명히 풀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의 강제징용에 대한 우회 변제 입장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도 정치적인 부담이 있어도 이제는 좀 고리를 끊고 미래로 가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번 대안에 대해서? 미래로 가는 건 좋죠. 근데 어떤 미래로 갈 거냐인데 사실은 제국주의의 어떤 폭력을 용인한 채로 미래로 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반성은 분명히 하면서 미래로 갈 것이냐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묻고 싶어요. 뭐가 그렇게 조급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의 무역 제재는 저는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강제 동원된 사람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거기에 반발하면서 일본이 무역 제재를 했어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보복을 한 거죠. 이건 WTO에 되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소를 했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한국은 별로 타격받지 않았어요. 되려 이제 관련한 산업들에 투자를 해서 그것을 자구적으로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적으로도 저희가 되게
위협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미 미국이랑의 동맹은 매우 굳건한 상태고 군사훈련도 엄청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들을 내주면서까지 이 굴욕적 협상을 해야 합니까? 사실 그러니까 1943년 이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런 말들을 아이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소설에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시에 일본이 패망하기 전에 정말로 많은 그 국민들을 강제징용해 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해라. 일본과 그것을 강제 동원했던 기업이 사과하라. 두 번째, 공식적으로 배상하라. 일본과 강제 동원한 기업이 배상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지금 행정부는 사실 사법부가 판결한 걸 본인이 권한을 넘어서 되게 남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한국 행정부가 나서서 대위 변제를 하겠다고 일본과 협상을 하는지 전 도대체 이해되지 못하고, 저는 일본에게 어떤 그 일본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면죄부만 준 것이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피해자 단체 오늘 뭐 광주 그리고 서울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촛불 회견도 하고, 그러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선 진정한 사과 없이 한국 기업에서 이렇게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말씀해주신 뭐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들의 입장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고려해야 할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피해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이거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 대 국가 간의 얘기고 여기에 대한 외교적 관계가 첨예하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것이 1945년대나 50년대, 60년대의 국제적 정치 상황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북한과의 관계도 그런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미 1998년, 95년 오부치라든가 무라야마 총리를 통해서 뭐 통일한 반성을 했다. 예. 이미 반성 많이 했고 1965년 청구권도 협의가 됐다. 예. 계속해서 어떻게 반성하란 말이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좀 정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에 대한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이런 진전된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관계, 국제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위기적 상황이 아주 심각할 정도다라고 이제 인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정책적 판단, 외교적 판단을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보고 더 이상 미루는다 그러면은 국제 정세에서도 우리가 약간은 피해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평안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등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본과 계속해서 역사 관계로 해서 적대적 관계에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현명하게 우리가 지혜롭게 풀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반문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테이블이 있어야 이 부분이 잘못됐다, 잘못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단전된 테이블을 회귀시키는, 복원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5월에 예정됐고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G7 회의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본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업저버 역할로 좀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걸 본다 그러면은 한국 내에 있는 이 강제 집념과 관련된 정서에 부합될 수 있는 모종의 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것은 굴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뭐 네. 잠시 뒤에 우리 정부가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고 그에 대한 뭐 일본의 반응까지도 나오게 될 테니까요. 그런 내용들은 또 들어오는 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세명대 교수,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